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째 날이네요. 공인노무사 경영학 강의를 맡게 된 정순진이라고 합니다. 예, 누가 박수까지. 뭐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1995년도부터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학 강의를 했었고, 2005년도부터는 그 공기업 준비하는 학생 대상으로 공기업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쯤에 공인노무사하고 그 다음에 군무원이라는 쪽이 있어요. 공무원 중 하는데 그쪽 강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학 강의를 이제 시작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1년에 강의를 한 20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당시에 2개월 완성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방학 때는 두세 탄, 그러니까 뭐 월화반, 목금반, 뭐 주말반 하면서 대학 특강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20번 정도 강의를 하는데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럼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강의는 뭐 거의 책 하나도 안 보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노무사 강의의 경영학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2차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인사 노무관리나 경영조직론까지 해서 선택을 하시면 1차 경영학을 잘 들어두시면 그 2차 논술형 시험 대비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논술 지도도 많이 해봤었어요. 논술 지도도 많이 해봤는데 이 논술이라는 게 큰 주제 하나를 놓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갑자기 어떤 뭐 용어 정리나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좋은 점수 맞기가 어렵고, 어떤 그 문제의 배경도 이해하고 큰 줄거리도 잘 잡고 그러면서 이제 뭐 주변 이론과 좀 비교도 하고 이러면서 가주면 상당히 수월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안목들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1차 강의를 잘 들으시면 돼요. 객관식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교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저는 한 교시에 칠판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딱 한 판을 딱 씁니다. 쭉 제가 필기 형태로 쭉 가는데 그게 이제 흐름형으로 그림을 통해서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은 예습은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복습만 철저히 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 해드린 것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저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뭐 다음에 뭐 나오고 이런 순서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으면 1차 시험은 당연히 고득점이고, 제가 봐서는 제 수업을 가지고 뭐 25문제 중에 뭐 24문제 정도는 충분히 다 완전히 그 수업 시간 안에 다 나오고, 한두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 뭐 생소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문제풀이 요령을 해드릴 거거든요. 문제풀이 반에서. 그래서 그거를 잘 들어두시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수업 시간에 충실하시고,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특히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온라인보다 좋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온라인은 하다가 좀 딴 데를 미루거나 나중으로 미루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미루면 다시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은 일단 몸이 오시잖아요. 몸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제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책 두세 번 읽은 것보다 더 낫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이해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길게 장황하게 얘기할 생각은 없으니까 한번 1교시 수업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를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 공부 요령을 설명드릴 때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해드리고 하고 바로 그냥 진도를 뺄게요. 자, 그러면 자, 경영이란 과목이 너무 구석인가요? 잘 안 보이나요? 괜찮습니까? 예. 경영이란 과목이 이제 경영 전략, 그 다음에 계량 의사결정론,
그 다음에 생산관리, 조직행위론, 인사관리, 마케팅, MIS, 재무관리, 회계학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학, 이제 우리가 경영학 원론이라고 얘기하면은 경영의 전반을 다 기본 개념으로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경영학 하시면 저 정도 둘, 넷, 여섯, 여덟, 9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행위론과 인사관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수업 들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그려드린 그 흐름도를 전체 이 왁구라고 그러잖아요. 전체 틀 이거를 머리에 잡아두시면 1차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2차 논술형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논술을 1차 붙고 나서 그때 뭐 두꺼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서론본론 결론에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이 기본 실력 안에서 다 조금씩 살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뼈대를 잘 세우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량의사활전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경영학을 교수들이 출제를 의뢰를 받으면 이 계량과 생산관리가 성격이 비슷해요. 여기서 25에서 30% 정도를 내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조직과 인사에서 합쳐서 뭐 25에서 30, 마케팅 한 군데에서 25에서 30 요렇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 세 개가 요거 묶어갖고 3분의 1씩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 MIS가 0에서 5가 나온다든지, 재무관리 회계 합쳐서 뭐 5에서 한 15%까지 많으면은 나온다든지, 조금씩 바깥에서 계량 경영 전략은 뭐 보통 한 10% 내외, 10%에서 뭐 15% 내외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나올 때는 한 25%, 많이 나올 때는 뭐 30%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계량은 거의 안 내요. 계량은 거의 안 나옵니다. 뭐 나오는 때도 가끔 있지만 거의 안 나오고, MIS는 나오긴 하지만 조금 일단은 뭐 문제 숫자가 좀 정해져 있어요. 한두 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출문제도 좀 이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주로 나왔으니까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는 다음 시험, 이제 다가오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를 조금 참조해서 약간 요거를 웨이트를 제가 바꿀 거예요. 어디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정리할 예정이고, 자, 오늘 수업은 경영 전략이라는 걸 먼저 할 예정인데, 왜 그러냐면 이 경영 전략을 잘 배워두시면 이 경영 전략을 분석하는 틀을 가지고 일로 와서 생산 전략, 일로 와서 조직 전략, 인사 전략,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교과서들이 다시 써지고 있는데, 요즘에 써지는 교과서들은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넣어요. 뭐 인사 조직 전략, 뭐 마케팅 전략, 생산 전략.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배운 개념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전략은 다른 과목을 배우는데도 기초가 되니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수험 전략을 세우는데도 중요합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알지만 내 수험 전략에도 매우 보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시간에 이걸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경영 전략에 대한 얘기만 해볼게요. 자, 경영 전략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업의 성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경영 전략이 뭐냐, 이걸 잠깐 이해시켜 드리는데, 경영 전략은 세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 관심.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기업의 성공 또는 이 성공이 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영향을 끼치는 변수, 기업 성공에 영향 주는 변수, 여기에 관심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변수들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이 되느냐. 그러니까 성공이 뭐냐, 성공에 영향 주는 변수가 뭐냐, 그 다음에 이 변수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되느냐, 이 세 가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우리 기업의 성공이 뭐냐, 요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요 앞에 학생 잠깐 성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성공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뭐가 성공일까? 네, 최소 비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뒤에 학생은 뭐 같으세요? 기업의 성공. 응?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거. 그죠? 지금 제가 많은 분들을 묻고 싶지만 두 분만 일단 물어보고, 자, 그러면 이것도 맞고요. 요거 말고 또 대충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답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윤 대신에 매출 극대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켓 쉐어 극대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라는 용어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 목적 극대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포드라는 사람으로 배웁니다. 봉사 목적 극대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재무나 회계를 배우고 나면은 가장 그래도 좋은 그 정의가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거로 배워요. 이런 다양한 기업의 성공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다 맞아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다 맞아요. 근데 이러한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이쪽에 학생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에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되게 넓게 답변하셨네. 네. 일단 전략도 중요하고 제품 서비스도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쪽 학생은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성공을 가져오려면 니즈 파악. 되게 디테일하게 답변들 하시네. 제가 되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나온 대답이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돈이 많아야 된다. 돈, 그죠? 재무. 그 다음에 기술, 그죠? 기술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지만 종업원이 훌륭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CEO도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해서 다 쓰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성공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성공을 가져오는 요소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을 가져올까?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돼, 기술이 우수하면 돼, 종업원이 많으면 돼, CEO가 훌륭하면 돼,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사람이 많으면, 기술이 우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경영 또는 경영 전략은 돈의 량, 기술의 량, 종업원의 양은 어느 정도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주어져 있다. 이걸 양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무조건 양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그렇죠? 그러면 전략이 뭐가 필요해? 많으면 이기는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돼요. 가진 사람은 항상 이기고 안 가진 사람은 항상 지고, 그게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양극화되고, 그럼 전략을 뭐하러 배워? 그래서 경영 전략은 관심이 양에 있지 않아요. 양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양이 중요한 건 아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따질 경영 전략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양, 기술의 양, 종업원의 양, CEO의 양이 정해진 상태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잘 믹스하느냐, 이거를 경영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잘 믹스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유리한 건데, 우선 우리 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올해부터 내년 시험까지 가진 시간은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조금 더 남보다 노력해서 하루에 2-3시간 더 공부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더해도 뭐 몇백 시간 차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자원 비슷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도 비슷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공부의 어떤 그 과거 배경, 그동안 했던 공부라든지 또 여러분이 전공이 어떻다는 이런 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 비슷해. 경영 전략은 이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남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데 내가 20시간 공부해서 이기겠다. 말이 돼야 한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은 똑같아. 나도 그냥 한 10시간 공부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경영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째 날 수업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게 경영 전략의 기본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건 예를 든 거니까 일단 지우고, 오늘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죠? 갑자기 막 생각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시고 당황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문답식으로 강의하면 진짜 효과가 높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묻고 나면은 요 뒷분이 생각을 해. 나 혹시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알차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도움은 되는데, 다만 그게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요. 제가 아쉽지만 오늘 이후에는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는 게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바로 답변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물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제가 묻고 답변하고 사이에 살짝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처럼 생각을 하시고 속으로 대답하시고, 뭐 겉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대답하시고 제가 답을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답하고 제가 말씀드린 답이 비슷한지. 비슷하면 여러분은 경영 마인드가 있는 거고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다르면 지금부터 배워나가면 돼요. 계속 저하고 시각을 일치시키면 돼.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째 시간의 첫째 주제는 저기는 저 경영 전략 얘기를 할 건데, 경영 전략의 관심은 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수립하는 거. 전략을 수립하는 거.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전략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략 수립의 앞에 이렇게 두 단계가 있고요. 전략 수립 앞에 두 단계가 있고, 전략 수립 후에 이렇게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영 전략 수립 절차는 5단계다 이런 얘기인데, 이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 단계 두 개 중에 맨 첫 번째 건 뭐냐면은 비전을 설정하는 거예요. 비전 설정. 두 번째 단계는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이 끝에 와서 네 번째 단계, 전략 수립 이후에 나오는 두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는 거. 마지막 단계는 실행 후에 그 결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5단계 중에서 이 끝에 있는 실행하고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요. 실행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왜 안 중요할까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안 중요한 것도 나오는데 왜 안 중요하냐, 그럼 대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에 저하고 경영학을 같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업도 재밌어야 되고, 수업 들을 때 재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억도 잘 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도 잘 가야 되고 기억도 잘 나야 되고 문제도 잘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가지만 갖추시면 돼요. 경영학을 잘 하려면. 그게 뭐냐면 경영 마인드라는 걸 잘 갖추시면 돼요. 경영 마인드. 근데 경영 마인드가 뭐냐면 그냥 경영자 마인드예요. 경영자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경영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걸 경영 마인드를 하는데, 앞으로 수업 들어보시면 알지만 경영자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방향 결정이고 하나는 순서 결정이에요. 방향 결정은 일로 가야 되느냐, 일로 가야 되냐, 갈래길이 섰을 때 어느 길이 더 좋으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일로 가는 게 좋으냐, 일로 가는 게 좋으냐. 그게 방향 결정이고, 순서 결정은 둘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느냐. 순서 결정이 중요해요.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는 게 좋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과목을 먼저 하고 어떤 거 나중에 하는 게 좋은지 뭐 여러 가지 순서 정할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경영학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두 개가 하나는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판단하는 거, 방향 결정. 두 번째가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 거냐, 순서 결정.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순서를 하고 있어요. 순서. 경영 전략의 수립 절차를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예고, 전략 수립이고, 전략 수립의 앞에 두 단계가 있고 뒤에 두 단계가 있는데 뒤에 두 단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중요하다. 왜 안 중요할까? 대답이, 자, 이 전략 수립은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외롭게 자기 책임하에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 방향 결정, 순서 결정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건 실행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일선 종업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얘가 더 중요해요. 방향 결정, 순서 결정 얘가 중요하고, 실행하는 거는 종업원이 그것을 주어진 요구대로, 전략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또 왜 안 중요하냐면 결과가 끝난 이유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경영자한테 엄청난 보너스가 가고요. 그죠? 나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 잡을 뺏길 때도 있어요. 진짜로 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내 손 벌써 떠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누가 더 관심 있냐 그러면 대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영자가 어떤 전략을 썼더니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공통적인 어떤 원리가 있다면 이론으로 만들어서 교과서에 넣으면 되고, 그건 학자들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외부에 누가 있냐면 주주와 채권자. 주주와 채권자는 이 회사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평가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경영학은 누구 입장에서 연구하는 거냐? 경영자. 그럼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니까 안 할 거예요.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안 할 거고, 그러면 앞에 세 개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두 단계가 필요하다. 그 중에 비전 설정은 뭐냐? 비전 설정은 요거는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이걸 정하는 거예요.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거는 저 멀리 보이는 멋진 곳, 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갖고 싶은 곳, 얻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그게 비전이에요. 멀리 보이는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자, 그렇다면은 옆에 있는 환경 분석은 뭐냐면 이거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말해요. 현재 나의 모습. 현재 나의 모습은 출발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출발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을 하려면 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여기 있고 도착점이 여기 있으면 요게 전략이에요. 요게 전략이에요. 얘랑 얘를 연결하는 거, 그게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수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별과 출발점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여기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근데 출발점이 여기면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별이 여기 있으면은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이 방법이 좋은 방법. 이 네 개가 다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정하려면 두 가지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하나는 도착점, 하나는 출발점. 별거 없어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가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이가 많아서 좀 걱정이다, 난 암기가 잘 안 된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객관식 시험은 암기 없이 풀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증명해 드려요, 문제 풀반에서. 그 대신에 이거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쭉 흐름을.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가 주어져야지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두 번째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비전이랑 비슷한 용어 중에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션하고 비전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비전과 미션이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은 미션이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션 큰 개념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션이란 것은 궁극적인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기업의 성공 이런 거가 비슷해. 또 나의 성공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나의 성공. 내가 태어난 어떤 임무, 하늘로부터 받은 임무,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션이고, 비전이라는 것은 구체화된 아니면 숫자로 된 목표 또는 조금 단기적 목표, 쟤보단 단기적 목표. 얘는 궁극적 목표고 얘는 구체화된 목표, 숫자로 된 목표, 단기적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게요. 인생의 성공. 그죠? 여기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개월 내에 노무사 합격. 이런 거예요. 자, 기업 얘기로 하면은 여기는 기업의 성공 있어요. 기업은 이제 그 탄생 목적이란 기업을 세운 목적이 설립 목적, 정관에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3년 내에 매출 100조 이런 거예요. 이게 미션인 거예요. 미션을 가만히 보면은 숫자가 있어요. 3년 내 100조. 그쵸? 10개월 내 합격. 이게 미션인데, 자, 그러면 이 회사가 3년 후에 매출 100조 달성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 갈 거예요. 이거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검다리 같은 목표예요.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인 거예요. 여러분도 노무사 합격하면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펴지는 거지. 그게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성공인 거고, 노무사 합격은 징검다리, 그거를 발판으로 내가 성공하려는 거지. 이게 미션과 비전을 구분할 줄 아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환경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환경 분석은 요거는 외부 환경 분석하고 외부 환경 분석하고 내부 환경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경영학은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순서 절차.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려드린 그림을 보시면서 외부가 먼저고 내부가 나중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수업 듣고 나서 그 수업 들은 거를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머리에 계속 남아야 하는 건 저 그 흐름, 이게 선의 흐름이에요. 선의 흐름. 모담의 뭐 이거를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외부 환경 분석은 우리가 OT 분석이라고 하고, 내부 환경 분석은 SW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OT가 뭐냐 그러면 OT는 기회와 위협을 영어로 쓴 거예요. 기회와 위협. 기회가 영어로 뭐예요? opportunity, 위협은 threat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회와 위협. 이거를 OT 분석을 하고, SW 분석은 강점과 약점 분석이라 합니다. 강점, 약점 분석. 강점은 영어로 strength, 약점은 weakness 이렇게 하기 때문에 SW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외부 환경 분석을 먼저 하고 내부 환경 분석을 나중에 하는데, 외부 환경 분석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제가 질문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외부 환경은 어떤 특성이 있냐? 대답이,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고 모두에게 공통적인 환경이에요. 되게 모두한테 공통적인 환경. 이 환경은 나한테 기회가 되냐 위협이 되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나한테 기회나 위협이냐. 반면에 내부 환경 분석은 통제가 가능하고 또는 나만의 개별적인 개별적으로 특수한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강한 게 뭐냐, 약한 게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OT 분석과 SW 분석을 병행을 하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SWOT 분석이라고 해요. SWOT 분석 하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SWOT 분석이라고 많이 읽어요. SWOT 분석. 이 SWOT 분석은 거꾸로 읽는 책도 있어요. 거꾸로 읽으면 토우스 분석이라고 해요. 토우스. 스왓이라 있는 책도 있는데 토우스라 있는 책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수압 분석은 이렇게 해서 O하고 T하고 S하고 W들을 찾아서 쭉 나열합니다. 그죠? 쭉 나열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 리스트가 네 군데가 다 비슷하면 네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어느 한 곳에 좀 많이 몰려요. 그쵸? 많이 몰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국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이에요? 내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회의 위협이에요? 물론 이제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회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또 경쟁자도 줄고 경쟁자도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그쵸? 이런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모두의 공통인 환경은 나한테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열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전략 수립한다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여기는 기회 활용하기 위해서 약점 보완하는 전략, 여기는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 사용 전략, 여기는 위협 극복에서 약점 보완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4개 다 해도 되고 넷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그쵸? 리스트가 이쪽이 진짜 많아. 그러면은 이거로 전략 수립하면 돼. 딴 거는 좀 약간 뒤로 빼도 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략 수립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면 그걸로 구체적 전략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 수립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기업 전략, 두 번째가 사업부 전략, 세 번째가 기능별 전략 이렇게 돼 있어요. 3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별 전략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 기업 전략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기업 전략은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다 이렇게 해요. 방향 결정 문제.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방향을 정하는 문제다. 반면에 사업부 전략은 위에서 정한 방향을 따르되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그것을 방법 결정들이에요. 방법. 구체적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능별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주어진 자원이란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원의 양이 늘거나 줄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자원. 그쵸? 나한테는 시간이 10시간밖에 없어. 주어진 자원. 자원을 늘리고 줄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위에 두 개는 자원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요 위에 두 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수립할 때 사람을 더 뽑아라 이런 것도 되고 자금을 더 빌려라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은행 가서 20억 대출 받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주어진 자원, 주어진 인력, 주어진 자금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생산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거를 경제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성 이렇게 생산성, 경제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뒤에 성이 붙으면 이거는 영어로 어빌러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빌러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냐면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효율성. 요걸 아셔야 돼요. 효율성. 근데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 말을 공식으로 만들면 주어진 자원 최대한 활용이라는 말을 공식으로 만들면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효율성은. 요 율이라는 말이 율이라는 게 이 퍼센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퍼센트. 그죠?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 퍼센트 단위로 파악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말과 반대말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요 방향 결정 문제 이런 거를 효과성이라 불러요. 효과성. 자,
위에 있는 효과성과 아래는 효율성 비교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효과성은 영어로 effectiveness예요. effect, 영향력, effectiveness. 아래는 효율성은 영어로 efficiency예요. efficiency. 그래서 효율적 이 말을 하는 건데, 자, 효과성은 뭐냐면은 효과성은 성공이냐 실패냐, 성공이냐 실패냐, 아니면 OX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성공 아니면 실패, O 아니면 X, 이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을 우리는 효과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효과성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이냐 잘못된 방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10개월 내에 노무사 합격 요거를 미션으로 세웠어요. 그 여기 와서 이제 그 기업 전략, 여러분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노무사 합격하기 위해서 이게 오다 보니까 요 앞에 간호학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간호학원을 끊어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럼 노무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노무사 공부를 하기로 하고 우리 학원에 오셨어요. 오셨으면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저한테 수업 듣고 못 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붙어요. 붙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합격이잖아요. 여기다 그냥 하겠다. 요게 결국은 합격이거든요. 우리한테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1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2년이 걸리고, 그죠? 어떤 사람은 여기가 3년이 걸린다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효율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효율적인 거지. 이건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합격을 하긴 하는데 효율적으로 합격한 사람도 있고 비효율적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1년도 아니고 한 9개월, 10개월 만에 붙는다든지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어차피 그 기간은 무조건 주어지긴 하지만, 그죠? 그냥 이게 달이 아니라 공부량으로 하면은 이게 좋겠지. 공부량. 공부량이 더 적지만 붙으면 좋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효율과 효과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효율이라는 것은 비율 개념인 퍼센트,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 말하는 거고, 효과성은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기능별 전략에는 요거의 예로는 아까 소개한 마케팅 전략, 생산 전략, 조직 전략, 인사 전략, 이런 것들이 기능별 전략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우리가 나중에 강론으로 배우시고 오늘은 큰 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별 전략 중에 경영자한테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요 가운데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방향은 벌써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성공해야지 벌써 결정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전자하지 말고 딴 거 하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는 이거는 벌써 정해져 있고요. 이건 너무 좀 작은 개념이에요, 아래가.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사업부 전략, 어떻게 하면 저기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찾는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를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결국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할 때 경쟁 상황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면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쟁 상황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부 전략을 경쟁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부 전략과 경쟁 전략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경쟁 전략은.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구나, 경쟁 전략이구나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까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경쟁에 들어왔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답이 경쟁자보다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한 무기. 예를 들어서
저쪽은 30cm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는 60cm 칼을 가지고 저쪽에 30cm 칼을 가지고 나한테 오고 있는데 내가 60cm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저쪽에 칼을 갖고 오는데 내가 총을 갖고 있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승부 안 해도 알아. 그쵸? 그러니까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기는데 그 우수한 무기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볼 거냐면 경쟁 우위라고 할 거예요. 경쟁 우위라는 단어가 무기를 말하는 무기. 그러니까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 이거예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 그거를 경쟁 우위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기는 저 같은 강사라든지 아니면 뭐 교재라든지 아니면 학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이라 이런 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우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첫째 시간을 조금 있으면 제가 쉴 거예요. 제가 이제 10분쯤에 쉴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주제가 뭐가 있냐면 그래? 그러면은 이 경쟁 우위를 높이는 그러니까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방법하고 창출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방법 요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자, 그러면 경쟁이 창출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유지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순서는 경쟁 우위가 창출된 다음에 유지로 가는 것이다. 이 얘기만 일단 제가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경쟁 우위를 창출한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독특함. 두 번째 경쟁의 창출 방법, 그러니까 무기를 찾는 방법 두 번째는 환경의 부합이에요. 환경의 부합. 그 다음에 환경의 부합. 그 다음에 창출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자원의 획득 가능성. 자원의 획득 가능성.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모방 가능성 아니면 모방 불가능성. 요렇게.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특함이 뭐냐? 독특함은 그냥 차별화라고 생각하시면 차별화. 차별성. 우리가 무기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차별성이에요. 남들이 없고 나한테만 있는 거. 남들한테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은 공인노무사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노무사만 되면 무조건 행복하고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공인노무사가 되고 나시면 수많은 노무사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럼 거기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차별화가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독특함.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인 노무사긴 노무사인데 뭐를 잘하는 노무사. 그 앞에 뭐가 붙어. 그렇죠? 뭐 영어를 잘하는 노무사 아니면 뭐 무슨 법을 잘하는 노무사. 그게 앞에가 붙어요. 그게 여러분의 차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공인 노무사 그러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또 들어가 보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앞에 뭔가 하나가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꼭 무슨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잘하는 노무사만 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인사를 잘하는 노무사, 예의 바른 노무사. 뭔가 하나부터 저 사람 진짜 너무 즐거워, 너무 나한테 기쁨을 줘. 그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환경의 부합은 뭐냐면 이 환경이 자꾸 변하는데 그 환경에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 적응. 환경에 더 빨리 적응한 사람이 그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빠른 적응이 무기가 된다. 근데 요거의 예로는 저는 일단 아마존을 예를 드는데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인터넷 환경이 생겼을 때 거기를 최초로 잘 적응한 사람이 인터넷 환경을 최초로 잘 활용한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다 아시겠지만은 인터넷이 생겼을 때 최초로 인터넷으로 책을 팔겠다라고 시작한 회사예요. 책 팔겠다. 근데 그 당시에 아마존이 설립됐을 당시에 전통적인 유명한 오프라인 서점은 역사가 막 100년 넘고 이런 회사들도 꽤 있었어요. 미국인들이 막 사랑하는, 진짜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반젯 노블슨가 뭐 이런 그 서점은요 영화에도 자주 나와요. 맥라이언 같은 그 분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에 보면 거기서 아이들 막 동화 구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미국 사람 마음에 자리가 잡힌 그런 전통 오프라인 서점이 있는데, 어느 날 아마존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인터넷에서 책을 팔겠다라고 하니까 기존 오프라인 그 서점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어떻게 책을 인터넷으로 사느냐, 말이 안 되지. 책이란 것은 서점에 나와서 직접 표지도 보고 속도 내지도 좀 열어보고 목차도 읽어보고 그러고 사는 거지, 어떻게 그냥 턱 사느냐,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무시했는데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여름에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여름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그 인터넷을 활용한 첫 커머스 모델, 첫 상업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신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회원이 늘어나는 거나 매출이 늘어나는 거가 계속 대서특필이 됐었어요, 신문에.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통 오프라인 서점이 겨울에 우리도 온라인으로 책을 팔아야 되겠다, 전자상 거래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6개월 후부터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아마존보다 6개월 후에 따라잡기 시작했는데, 그 전통 서점이 아마존 따라잡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몇 년 걸렸을 것 같으세요? 아직도 못 따라잡았어요. 아직도. 네? 아마존이 세계적 기업이 돼버렸어, 그냥. 그쵸? 그러니까 이 환경에 별거 없어요. 얘가 뭐 전자상 거래를 자기가 직접 개발했겠어요? 이용한 거지. 그 기술을, 그 당시 기술을 이용한 거지. 그러면은 이러한 환경에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무기가 오랜 기간 유지가 안 되면 그건 전혀 경쟁력이 안 돼요. 한때 우수한 거는 그건 그때뿐이지 진정한 경쟁력이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 잘 나갔었다,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놀았다, 그게 지금 현재 의미가 있나요? 그건 없거든. 계속 잘했으면 또 의미 있을지 몰라도 그때뿐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은 오랜 기간 유지가 돼야 돼. 유지. 그럼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자원의 획득 가능성, 이건 뭐냐면 독점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점 가능성. 그래서 무엇을? 자원을, 어떤 자원을? 독점이 가능한 자원을 먼저 획득하면 그게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통 오프라인 회사들 중에서 유통업종으로 범위를 좁히면, 유통업종은 무엇을 어떤 자원을 독점하면 그 오랜 기간 경쟁력이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사거리의 모퉁이 자리, 사거리의 코너 자리, 거기를 잡으면,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사이트가 되는데, 그 사이트를 잡으면 거기서는 김밥을 팔던 핸드폰을 팔던 옷을 팔던 다 잘 돼요.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들어와서 그냥 사고 그냥 단골 늘어나면서 너무나 잘 돼. 안 망해, 그런 집은. 그죠? 그 자리를 잡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원 중에서 그동안 20세기는 석유 자원, 원유 자원을 잡고 있는 데가 아주 힘이 유리했었어요. 그죠? 원유가 거의 전 산업에 다 영향을 줬으니까, 석유가.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럼 오페크라는 나라가 어디지, 아랍 쪽 계열 나라가 석유가 많은데 왜 걔네는 그렇게 못 사냐? 그 원유는 오페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구 그 선진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히토류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히토류. 히토류는 뭐냐면 희귀한 광물, 희귀한 뭐 토양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히토류가 왜 또 히토류냐면 희귀하기도 하지만 얘는 첨단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예요. 첨단 전자제품. 그럼 이제 전자제품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주로 한국, 일본, 주로 일본이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히토류가 제일 많이 나온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매장량의 약 70-80%를 중국이 갖고 있고 산출량은 90%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토류는 미국에도 많은데 미국 애들은 아직 개발 안 해요. 개발 안 하고 갖고만 있고 중국은 지금 캐서 팔고 있어요. 근데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저기 그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한자로 읽으면 조도고, 그 다음에 일본말로 읽으면 센카쿠 열도예요. 센카쿠 열도. 중국말로 읽으면 다오이다오예요. 다오이다. 그러니까 거긴데 그 섬을 일본이 지금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애들이 거기 살고 있는지 군인이 있는지 하여튼 실효적 지배하고 있고, 중국 애들은 인정 안 해요. 이거 우리 땅이다. 옛날 우리 땅이었다. 그래서 중국 어선이 와서 거기 와서 막
고기도 잡고 그래요. 근데 그 일본 군함이 이걸 나포에다가 데려다가 일본에 이제 그 배를 끌고 가요. 일본까지 끌고 와서 일본 그 중국 어민들을 일본 재판에다가 올려요. 재판을 걸어요. 너희들 남의 나라 영토를 침범했다라고 막 합니다. 그때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 너네가 계속 그러면 이거를 너희한테 안 팔겠다. 안 팔겠다. 그럼 일본은 이게 없으면 전자제품 못 만들기 때문에 바로 데려가십시오 이러고 끝나요. 재판도 안 걸어요. 그냥 다음부터 주의하십시오 이러고 그냥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독점화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무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방 불가능성이라고 있는데, 모방할 수 없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브랜드 자산이라는 거예요. 브랜드 자산. 이 브랜드 자산은 모방할 수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는 예를 하면 코카콜라라는 그 브랜드가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야 전 세계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면은 상위 10개 기업 중에 IT 기업이 한 8개, 9개가 들어와요, 요즘에는. 그리고 한두 개가 이제 제조업인데, 예전에는요, 제조업이 주로 힘을 행사할 때는 코카콜라가 탁월한 1등이 었어요. 전 모든 제조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무사 합격한 다음에 몇 년 근무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금이 쌓이고 나서 한 달이나 2달 정도를 해외 여행을 간다 칠게요. 이제 뭐 아프리카든지 아니면 저 남미 같은 데를 밀림을 막 이렇게 이렇게 모험을 하면서 여행을 하고 나서 갑자기 목이 말라서 동네 가게에 음료수를 사러 갔어요. 근데 그 가게 갔더니 코카콜라도 있고 그 현지 음료수인 뭐 와탕카, 우탕카 막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가격도 비슷해. 자, 그럼 여러분 이변연은 뭘 삽니까? 이거 삽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그 돈을 사면 내가 원하는 효용, 원하는 기쁨, 원하는 맛 이런 것들을 내가 충족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갑을 열고 삽니다. 그죠? 그러면 이 브랜드가 붙어 있다는 건 엄청난 자산이다. 의심하지 않고 사요. 의심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수한 무기인데, 왜 브랜드가 중요하냐면 브랜드는 모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상표법, 의장법, 아니면 뭐 특허법 이런 거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죠? 연장을 해서 수십 년간 보장을 받기 때문에 남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마케팅 가시면 사피라는 걸 배우시는데, 혹시 사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모르시죠? 마케팅 가시면 사피를 배우는데, 이게 이제 제품, 가격, 경로, 촉진 이런 걸 사피라고 배워요. 마케팅 가서. 근데 이걸 제가 왜 소개하냐면, 마케팅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 차별화 수단이라고 배우는데, 이 제품 이런 것도 금방 모방 가능해. 응? 가격도 금방 모방 가능해. 다 대부분 모방 가능한데 얘만 모방 불가능해.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 거. 여러분도 공인노무사 합격하시면 아무개 노무사 여러분 이름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거기에다 차곡차곡 브랜드 가치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는 노무사. 그죠? 그게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너무나 좋은 그런 상황이 열릴 거예요. 그냥 노무사가 아니라 뭐뭐를 잘하는 노무사. 그게 이게 무기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깐 쉴 테니까 제가 그 얘기는 좀 할게요. 공부 요령을 여러 가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진도부터 시작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오늘 이제 1시간 수업 들으셨는데 이해가 몇 % 되셨어요? 뭐 100% 되신 분도 있고 90% 되신 분도 있고 80% 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20% 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완전 졸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그러지 않은 한 수업에 집중하시면은 경영이 생각보다 쉽다는 걸 아실 거예요. 대부분 상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해는 높은데 중요한 건 이게 내 실력이 되려면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되고 내가 내 입으로 나와야 되고 내가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럼 복습하셔야 되는데, 자, 복습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집에 가서 밤에 한다.
밤에 집에 가서 한다. 주말에 모아서 한다. 언제 하는 게 좋죠? 지금 하는 게. 집에 가서 하면요. 여러분이 오늘 3시간 수업 듣고 집에 가서 그걸 복습하려면 3시간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죠? 막 노트 정리도 하고 따져보고. 그러면 주말에 하면은 6시간 필요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 다시 돌아가서 또 보고 막 그래야 돼. 그런데 복습을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지금 수업 쉬고 쉬는 시간 있잖아요. 지금 하시면 10분도 안 걸려요. 10분 정도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똑같아. 복습 효과는. 그러니까 항상 복습은 미루지 마시고 수업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시는데 가능하다면 노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노트 정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요약해서 정리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복습하고 다음에 수업 쪽 들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다음날 공부 시작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다음날도 여기서도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날도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여기서. 그냥 모든 공부는 항상 1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공부를 다시. 그러면 어느 세월에 다 하냐, 시간 오래 걸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이거 한 분이 이거 보면은 여기 시간이 더 적게 걸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는 시간이 거의 안 걸리겠죠. 뒤로 가다 보면 뭐 몇 초면 돼. 다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1회독이라고 해볼게요. 제 진도 끝날 때 여러분이 같이 1회독 하시면 되는데 이 1회독은 그냥 1회독이 아니에요. 그죠? 엄청 여기 막 수십 번 보는 1회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오늘 보니까 공부량이 뭐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단 지금 쉬는 동안에 10분 동안에는 이 요약을 해서 복습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한 5분, 10분 정도는 더 쉬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 들어와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래서 항상 수업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복습을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니다.